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준이 보고서를 통해서 자산가격 버블이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4월 고용 지표도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예상했던 수준의 4분의 1 정도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고용 통계, 특히 일자리가 적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방점을 찍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였습니다. 그만큼 금융 완화 정책이 오래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와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 분들을 모시고 시장과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입니다.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S&P 500하고 다우지수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실적 시즌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대체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예. 기대치를 지금 웃돈 기업들이 거의 90%, 예. 10개 기업 중에 9개의 기업들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지금 뛰어넘었고요. 예.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오르려고 하는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통화 정책인데 파월 의장이 뭐 여러 차례 나와서 얘기했지만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라고 계속 확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이 이거를 조금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너무 이제 금리 인상이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여러 가지 좀 노이즈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방아쇠를 아직은 조금 천천히 당길 것이다라는 쪽에 시장이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에서 신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일면에서는 연준에서 보고서를 내서 지금의 자산가격 버블이 대단히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제에 대해서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우리가 이게 연준도 얘기하면 자산 버블 이게 그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산 버블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까지도 경고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 발표된 말씀하셨던 반기 금융안정 보고서 예.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융안정 보고서뿐만 아니고 파월 의장의 그동안 FOMC라든지 이런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어떤 그 질의응답에서 예.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리뷰를 해보면 작년 12월 말 FOMC 12월 아마 17일이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자산 가격이 좀 거품 기미가 있냐라는 예. 기자들의 질문에 금리가 낮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바로 4월 27일 FOMC에서는 기자회견에서 약간의 거품 기미가 끼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네. 약간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4, 5개월 만에 약간의 그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4, 5개월 사이에 금리도 한 뭐 0.5%포인트 올랐고 주가도 조금 소폭 올랐습니다만 예. 그 정도의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 때문에 전혀 자산 가격에 거품이 없다 해서 약간 끼어 있다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지 예. 시장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과거에도 연준은 좀 말 바꾸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 말을 좀 액면 그대로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좀 이 입장을 조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질문들 중에 지난 2월 중순에 이제 FOMC 그 회의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자산 가격이 만약에 거품이 있다면 부담스럽다면 그것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거냐, 예. 올릴 수 있느냐라는 기자분들의 질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준은 이제까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예.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연준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이든 의도한 것이든
자산 시장의 변곡점, 꼭지를 찍고 피크아웃해서 내려가는 혹은 반대로 버텀 아웃하는 돌아서는 이 두 국면에서 통화 정책, 즉 연준의 기준금리는 항상 일치했거든요. 예. 연준의 기준금리의 변곡점과 자산 시장의 변곡점은 항상 일치해 왔다라는 예. 관점에서 그것이 연준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2월 달에 이제 그런 답변에 이어서 2달 만에 지난 4월 말 FOMC 끝나고 기자회견에서는 똑같은 질문, 자산 가격에 부담이 생기면 예.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느냐, 긴축을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대답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예상보다 경기가 조금 더 빨리 개선되고 또 자산 시장에 좀 부담이 지난주 금융안전 보고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좀 부담이 커지면 예. 뭐 앞당겨 올릴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조금씩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예. 그런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조금 더 열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 지표는 잘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형태였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 정부의 지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을 하려고 하는 동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그 수치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쪽도 있거든요. 고용 지표를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네, 사실 고용 지표가 아무도 예상을 못한 그렇죠. 쇼크였죠. 예, 100만 건 정도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무슨 뭐 26만 건이니까 4분의 1뿐이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컨센서스라는 게 있는데 컨센서스가 말씀하셨던 100만 건 이상이었기 때문에 예.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장중에 이제 뭐 금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했는데 금리 다시 올라왔습니다만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쪽에 저도 동의하고요. 예.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구인 구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얼만큼 일자리가 풍부하냐, 기업들이 얼만큼 더 고용을 하고 싶어하냐라는 지표거든요. 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좀 더 뽑고 싶다라는 의지나 어떤 의향이 굉장히 큰 상태다. 예. 더 올라가 있다. 연초보다. 이런 상태인데 왜 지금 4월 고용 지표가 안 좋았냐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일단 레저라든지 이런 서비스업 쪽에서는 좀 증가했기 때문에 예. 또 기업들이 일자리를 또 고용을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구인 구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용 쇼크가 4월 고용 쇼크가 좀 수요 요인이 아니고 공급 차질이다. 노동시장의 공급 차질이다라고 보고 그 공급 차질을 만든 주요 요인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정부가 너무 많은 지원을 해준다. 네, 원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당 한 300불 정도인데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3월에 추가로 한 게 또 300불입니다. 정책을 더 확대해서 펼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을 안 해도 600불 이상을 지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주에 받는 거죠. 네, 한 주입니다. 그러면 연봉 한화로 한 3,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3,200만 원을 받을 거냐? 일을 하면 이제 못 받으니까 일을 하는데 혹시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또 미국 의료 체계가 코로나 걸리면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고 의료 비용이 높기 때문에 또 일도 못 하고. 또 주변에서 낙인이 찍히고 이러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그냥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원활한 노동시장의 공급, 즉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구직 단념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게 사실이라면 5월이나 6월 고용지표는 4월에 좀 줄었던 것까지 더해져서 더 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6월 달에는 보다 더 강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면 거의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이제 뭐 조그만 기업들 나오겠지만 조그만 기업들의 실적은 그렇게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2주 내지 3주 동안은 실적이 동력으로 해서 상당히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사실이거든요. 코스피 자체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별로 봤을 때 크게 아무튼 영향을 많이 주고 했었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동력이 시장을 움직일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네, 뭐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시장의 첫 번째 어떤 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서 뭐 황현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일단 회복 추세에 들어가면 주가는 미리 그것을 충분히 앞당겨서 예. 다 반영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화학, 철강, 뭐 조선이라든지 해운 뭐 이런 업종들의 지금 주가가 강한 이유가 일단 뭐 내년까지 이쪽의 경기, 어떤 전통적인 경기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미리 주가 상승을 앞당겨서 예. 그런 주가가 선반영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더 과열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뭐 예. 종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 경기를 좀 선반영하려고 하는 주가의 어떤 속성이 시장의 힘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1분기 실적에서 조금 기업들이 많이 내비친 게 2분기나 3분기에도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어떤 시사점을 던져줬거든요. 예. 기대감을. 예. 그런 부분들도 앞당겨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백신 보급이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여름이 지나면 한 75% 이상 접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이 백신 접종 진도율과 맞춰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강하게 집행될 가능성. 일단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건설 예, 예.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재정 정책과 관련된 조금 그 재료들이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만 한 차례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어떤 거를 만들면서 한번 보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그 매크로 변수에서도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야,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재고가 줄어들 수 있나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1분기에 굉장히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뭐 생산은 별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면 생산에 들어가는 코스트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재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크로한 변수들이 당분간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4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그 장중가로는 아니지만 오늘 이 상태로서 시장이 끝난다라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형태가 될 텐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저는 뭐 조금 상반기가 지금 상태의 어떤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는 매크로 변수가 좀 우호적이다라는 데 대해서 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장이 위로 뻗을 수 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져 있고 또 하반기가 막상 되면 지금 앞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들 중에 다 원가 요인들,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조금 깎이고요. 예, 다시 또 생산도 늘려야 네, 될 거고. 그리고 또 재정 정책도 경기의 개선폭이 워낙 빠르다 보면 조금 미국 같은 경우도 공화당의 반대가 예.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 부양 어떤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에 좀 기대값이 높았던 것들이 하반기에는 기대값이 좀 낮아지면서 오히려 기업이나 가게의 원가 부담, 비용 부담 요인은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주가 상승으로 그러면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 상승의 탄력은 조금 약해지거나 오히려 조금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걸 여쭤보냐면요. 앞에서 그 자산 버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산 가격 버블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이론은 가상화폐일 거고 그 중에
개가 관련되는 네네. 그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엇보다도 6개월 사이에 가격이 220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정말 뭐 전문가가 아닌데 입을 여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저는 뭐 가상화폐가 전혀 뭐 불필요한 통화 수단이라든지 이런 뭐 교환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상화폐가 나름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오르는 과정에서 특히 오갈 데 없는 돈들이 가상화폐에 투기적으로 지금 가격을 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과거 우리가 역사에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전형적인 버블, 투기적 어떤 거품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뭐 조금 더 여기서 가격이 더 올라갈수록 전체적인 가상화폐의 어떠한 그 유용성이라든지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격 자체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면서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반작용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든지 아무튼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가상화폐가 주식이나 부동산과 다르게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수준에서 버블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로서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굉장히 쪼그라들었다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때에는 조금 특히 관심을 많이 좀 가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KTB 투자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